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아서 정치현안 제대로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동반석에는 신용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네, 신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못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잘 못 지내는데 그래도 그 신 교수님 입만 방송사들이 쳐다보고 있다. 전 그렇게 봐요. 예, 굉장히 귀하게 모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잘 못 지내고 있으시다는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요. 네. 지금 대통령실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교수님이 청문회에서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데 도통 그게 뭐죠? 불멸의 김건희. 제목감 나왔습니다. 불멸의 김건희. 예. 이제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4급 행정관으로 역술인을 채용했다라는 이제 제보를 해온 거예요. 저 같이 이제 일하던 후배들이 이제 해왔죠. 그래서 이제 조용히 탐문을 해봤고 제가 모 언론사에다 이제 제보를 해서 크로스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 사실로 판명이 됐습니다. 채용한 건 맞다. 네. 그래 그분이 이제 어떤 일을 했느냐 뭐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 물론 저는 제보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분이 이제 뭐 그런 소수 종교, 신흥 종교, 소위 말해서 이제 신흥 종교라고 하면 뭐 말씀 안 드려도 이렇게 이름 듣고 있는 그런 종교들 그리고 어떤 그런 역술 뭐 이런 쪽에 이제 관리 그리고 이제 직원들과의 어떤 궁합 이런 제보를 받은 그 내용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실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저를 고발을 해놓고 언론에다가.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용한 건 인정을 했다 이거예요. 예. 네네. 채용한 건 인정을 했는데 와서 무속 관련된 걸 하지 않았다. 무속 관련한 일은 아니다. 예. 이렇게 반토막을 낸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거꾸로 그럼 대통령실에 여쭙겠습니다. 그런 일 안 시키는데 뭐하러 역술인을 채용합니까? 왜 채용했냐. 네네. 예, 다양한 종교를 배려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한겨레신문 기사에서 봤던 뭐 그렇게 해명이 있는 것으로 네. 보긴 하는데요. 옛날에 다문화 비서관이라고 그거 뽑아가지고 얼마나 말썽이 났습니까? 예, 굉장히 역사 왜곡을 하는 인사로 비판을 받았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참 그 반 정도 인사하면 고발 사유가 안 되거든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갖고 다투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는데 그냥 그런 일을 하려고 한 건 아니다. 그러면 아니 당연히 다른 거 직함 하나는 그럴 듯한 거 주지. 무슨 그러면 주술 행정관이라고 명함에 그러면은 써놓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주술 행정관이요? 예, 아니면은 뭐 무속 행정관이나 아니면은 뭐 형이상학 행정관이라 그래야 되나? 네. 형이상학. 예. 근데 초자연적 비서관. 요게 이제 제보할 때 그 동기가 조금 아주 가슴이 좀 먹먹했거든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실을 들어갈 때 자기 전문 분야로 정말 인정받아서 가는 사람이 일부 있고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캠프 이런 데서 해서 열심히 일해서 가는 이제 행정관만 해도 벌써 관자 들어가면 높은 거죠. 행정요원이라고 이제 관자 들어가는 밑에 직급들. 요원이라는 단어 좀 예민합니다. 네네. 육급 아래들. 그래서 요원. 예, 약간 예민한 단어입니다. 네네. 이제 멤버들 같은 경우에 아주 정말 경로, 누가 좋아한다는 경로를 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쎄 빠지게 일하고도 명함 하나 내밀기, 이력서 하나 내밀기 어려웠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서 채용이 되더라 라고 하면서 기회, 공정, 불공정, 편취 이런 관점에서 처음에는 이게 제보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그 뒤로 무술, 무속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제보가 오더라고요. 신 교수님한테요? 네네. 그래서 이미 제가 방송에서 지금 뭐 1, 2등을 달린다는 그 유튜브에서 그분 제보자의 목소리를 내가 보냈습니다. 동의를 얻어서. 그러면 저는 최소한의 기본 근거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분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분은 신내림을 받으신 제자분이세요. 실제로.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제보를 해 주셨고 그 제보가 이런 제보가 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기자분들이 취재를 하셨고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그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에 세명을 안 하니까 국회의원실에서 대통령실에 질의를 했죠. 역술인을 뽑은 적이 있느냐, 그다음에 어떤 일을 했느냐, 국가 예산을 어떻게 이런 것들을 쓴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일도 대답을 안 하죠.
그러니까 저를 국회 이제 청문회 자리에서 불러서 저한테 질문을 했고 제가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느닷없이 입틀막이 시작됐죠. 네, 그러니까 고발하는 게 입틀막이다. 제가 이미 뭐 여러 번 원조이시잖아요. 당해본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정권 초부터 겪었으니까 지금도 진행 중인 건도 있고. 그런데 사실 신 교수는 나름 착실하게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언론의 어떤 규범을 다 보고서 확인된 수준에서 쭉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건은 제가 보기에 건은 안 되지만 그러나 저쪽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 고발을 할까.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고발을 해놓고 진행을 안 시켜. 지금 청공권 아직도요? 아직도 검찰에. 아니 아직도요? 예. 예. 뭐 그러면 신 교수님한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되는 게 벌써 이 정부에서 일단 고발부터 해놓고 그리고 입틀막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이제 법리적인 게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게 벌써 여러 건인데 저한테도 그런 게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입틀막 하려고 고발을 해놓으면 사건이 더 커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 교수를 입틀막 하려고 고발을 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언론이 다 써제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어떤 기준으로 이게 얼마나 많이 일반 국민에게 알려졌냐를 알 수 있냐면요. 저희 시골에 계신 노모께서 제가 이제 시골에 사는데 최근에 거의 집에 시골집을 못 가니까 노모께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게 뭐 9시 뉴스에 막 나오고 이러니까 야, 너 붙잡혀가냐 하고 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걱정을.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안다는 뜻은 제가 그냥 전 국민이 안다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막 우리나라 엔간한 그 유명 방송사에서 다 연락이 오고 막 해서 지금 잠입 취재 막 난리가 났어요. 뉴스로 한 65개 이상 나왔거든요. 고소 고발했다는 게.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알려지고 지금 잠입 취재 이렇게 되다시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 계속해서 제보가 오는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했던 게 또 제보가 와서 예를 들면 19분이 동원되는 건 되게 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무속인 19명이 동원됐다고요? 네, 19명이 지금 가서 경기도 모처 예산에 트럭 2대가 들어가고 뭐 막 해서 막 제보가 오는 거예요. 그 왜 뭐 몇 개 산에서 뭐 일정한 날에 막 구술했다는 거 3천만 원씩 들었다는 거. 예, 5대 명산에서 동시에 구술했다 이 제보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분명히 어디 뭐 대통령실이 했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한 적 없습니다. 그 지레짐작으로 본인들 자기들 제발 저리듯이 저기일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제보가 많이 오니까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심지어 이제 19명이다. 여기 어머. 산신당 주소까지 해서 저한테 산신당 주소. 네네. 좀 나도 좀 다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가 정기를 좀 받게. 예. 아니 그래서 아까 그 기자들이 지금 잠입 취재까지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하는 많은 것은 언론사들이 함께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좀 전에 이제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급했다는 반증 하나만 말씀드리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저한테도 이제 이게 저희가 떠서 왔는데 연락이 왔습니까? 연락이 직접 온 게 아니라 이제 기자분들이 보내줘서 왔죠. 거기에 보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이제 해서 고발한다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우선 대통령실 국가기관입니다. 국정원 국가기관입니다. 확립된 판례에 보면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객체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명예를 어떤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냐 이제 이게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럼 대통령실의 법률가가 좀 많냐고요. 자기들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닌데 자기들 명예훼손됐다면서 저를 고발했어요. 급했다. 두 번째는 제가 국회에서 이제 증언한 거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한다라고 한 건데 증언감정법 9조 3항에 보니까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은 국회만이 위증죄 이런 것들로 고소고발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그에 대한 주체가 아니에요. 입틀막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자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대통령실은 누가 이걸 푸시해서 과연 이걸 고소고발을 했을까가 궁금해지잖아요. 왜냐하면 벌써 이 정도 얘기만 해도 우리 학습이 다 돼 있어. 딱 떠오르잖아. 그렇죠. 누구죠? 예. 아니 왜 의원님 말씀을 못 하십니까? 또 고발당해. 네, 그래서 불멸의 김건희
그러면 결론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고소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감당해야죠. 예.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보받은 내용 증거의 범위 이런 걸로 감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소고발의 주체가 개인 명예를 훼손당한 분이 김건희 씨라고 한다면 그분이 고소하시라. 그런데 제가 거꾸로 하나 그러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선 때부터 이런 무속에 대한 회의를 이게 2022년 것만 제가 적어놓은 거잖아요. 보여주시겠어요? 예. 사실은 잘 안 보여. 이게 예. 하얀색이라서. 네네. 예. 대선 때부터 이런 무속에 대한 대책 회의를 전략회의단에서 계속했단 말이에요. 오, 예. 여기에 구체적으로 요건 이제 제가 이렇게 내보냈다는 걸 최근에 써머리한 거고요. 예. 당시에 한 거를 보면 여기 이제 보이는 분으로 일단 예. 보여드려요. 요 카메라로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예. 민주당 불법 피켓 시위를 하는데 민주당이 무속 신천지 이런 걸로 한다. 비방 허위 사실이다 신고한다. 뭐 이런 내용에다가 이쪽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신 교수님? 네네. 예. 네네. 네, 클로즈업을 좀 최대한 해봤습니다. 네네.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이게 이상민 전 보면은 장관처럼 2월 20날 일요일 날이니까 오후 4시 회의네요. 보니까 전략회의. 그날 2월 20일이면 대선 불과 20일밖에 안 남은 날이죠. 예. 2022년. 거기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중요한 말 써 있네요. 1월 23일 날. 이날도 일요일이네. 김건희 여사, MBC, 홍유, 굿판 써 있죠. 맨 상단에 보시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홍준표, 유승민 씨가 구판했다고 왜 공격하고 했던 게 나오고 요쯤이 뭐였냐면 MBC에서 스트레이트인가 하는 프로에서 뭔가를 보도를 하는데 그걸 가처분하듯이 막 뭘 하고 하는 때예요. 소위 7시간 예, 그때. 그 시점이 그 때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응회 이런 것들을 쭉 한 거예요. 보시다시피 당시 쓰던 이면지입니다. 정책에 대한 이면지네요. 보니까. 그럼 신 교수님이 당시 회의하면서 메모했던 전략 내용이다. 회의를 하면서 제가 메모를 직접 한 거죠. 자, 하나 정말 대묻고 싶습니다. 전략회의단에서 수많은 뭐 실세라고 하는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여러 번 무속에 대한 회의를 하고 해야 됩니까? 여기 왕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많은 무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왜 이런 나름 인재들이 이런 회의를 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무속 구판 이런 거 합리적 문제 제기 못 합니까? 이미 이게 제 사적인 영역입니까? 제 업무 영역이었습니까? 제 개인의 업무 영역이었습니까? 이미 공적인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부터가 대선 이제 선거 직전부터가 무속 논란은 불거져 나왔고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던 거야. 대선판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책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깨끗이 정리하고 씻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그냥 논란 일련이 했어. 솔직히 말해서 뭐 천공 건진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좀 관련됐을 거야 뭐 이런 정도였다고. 근데 실제로 캠프는 더 무겁게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속의 이 어떤 에너지랄까 무속의 뿌리랄까 이런 영향력이 그 뒤로도 줄어들지 않는 하나의 단초가 여기서부터 이제 보이는 것이죠. 아까 대기할 때 의원님께서 양정철도 이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요거 1월 16일 날 문건의 둘째 장이네요. 요 앞에 1장 있고 1월 16일 회의 때 이거 보시면 당사 주변 얘기 천공 뭐 써 있죠. 양정철 써 있죠. 양정철 써 있네. 네, 여기 보시면 아마 여기 뭐 주진우 기자 막 있고 나오죠. 제가 이게 다 무속 관련된 회의하면서 이제 그 언저리에서 막 파생돼서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이 담당은 아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주저리 써놓진 않았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런 여기 보시면 이제 사주 뭐 이런 거 돼 있잖아요. 사주팔자 뭐 기타 뭐 등등등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에 잘 대응하고 전략적으로 SNS 팀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주로. 대선을 코앞에 두고 핵심 인재들이 결국은 이런 이야기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자괴감과 문제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들고 그러면 지금 와서 결국은 허위냐 뭐냐 해서 또 이걸 뭐 제가 공표했을 때는 그럼 공익적이냐 사익적이냐 제가 이거랑 제 사익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거는 대통령실은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조직법상에도 기능 역할이 법으로 규정된 기관이 아닙니다.
이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있는 거예요. 비서실이죠.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고 권한이 정지돼 있어요. 그러면 이 비서실은 실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권한대행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 교수를 갖다가 뭐 고발을 한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이런 얘기를 쭉 듣고 있으면 마치 윤석열이 지금 직무수행 중이고 그 저기 김건희도 자기들이 그 보좌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일을 한다는 얘기로 들려. 이 자체는 중대한 어떤 우리가 이거 아무도 이 문제를 짚질 않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지금 그 직무유기 내지는 월권의 소지가 지금 굉장히 강한 겁니다. 제가 청와대 있어 봤잖아요. 청와대에서 이렇게 월급을 받고 그러면은 갑근세를 낼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데 취업하려고 하면은 소득세, 갑근세 낸 거 증명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디 가서 떼냐?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가서 떼야 되는 거거든. 거기가 이런 회계 처리를 다 하는데 근데 안 돼. 떼줄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여기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종로세무서에 연락을 해줘. 그러면 종로세무서에 가면 다른 상호명으로 돼 있는 갑근세 낸 기록을 만들어줘. 청와대가 빠지고. 네. 이게 청와대요. 옛날에. 대통령실은 말입니다. 그림자 정부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어지면 그림자도 없어지는겨. 그러니까 윤석열이 탄핵을 당해 직무가 정지됐으면 윤석열과 관계된 윤석열 부부와 관계된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럼요. 존재 자체가 없는 거라고. 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웬만한 변호사들도 이런 부분에 착안을 못 하는 거야.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성립이 안 되는 거다. 이런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네. 그런 거 참고를 하셔야 돼요. 네네. 나도 하도 고소고발 당하다 보니까 내가 준 전문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나 무속인이 해주세요. 물론 요거는 이제 그대로 무속인이 해준 얘기입니다. 제 주장 아니에요. 예. 누구에게 저 또 고소하지 마세요. 네. 12월 3일이 이제 친이 쿠데타, 그야말로 이제 발작 버튼이라는 분도 있고 버튼을 누른 날이죠. 12월 2일 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금없이 만약에 3일로 날짜를 잡았다 그러면 2일 날 가는 건 일종의 알리바이가 되겠죠. 성형외과 갔다 했다 이런 게 이제 알리바이 용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런 식으로 공주의 산성시장이라는 데를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1일 DJ 이렇게 하면서 그랬죠. 여러분 나 믿죠 막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무속인들이 무속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건 그분들의 해석이니까 뭐라고 해주시냐면 만약에 진짜 그런 걸로 해서 어떤 무속적 관점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본향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본향식. 그게 뭐죠? 네. 어떤 중요한 큰 일을 앞두고는 자기 고향에 이렇게 가서 인사하는 그런 게 있다. 본향식이요? 네. 저는 그들이 쓰는 용어 이런 건 잘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어쨌든 충청의 아들이라고 늘 말씀하셔요. 대통령이. 그래서 아마 공주 특히 이제 아버지 고향 등등등 해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풀이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12월 2일에 충청도 시장을 갑자기 왜 갔냐라고 하는 그게 일정에 굉장히 대해서는 뜬금없었고 그날의 시장에서의 어떤 여러분 나 믿죠 하는 이런 것들이 전체 맥락이 굉장히 어색한 뜬금없는 이런 측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노쇼 방지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 백종원 이야기 하고도 했던 것을 제 기억을 맞습니다. 하는데요. 그게 결과적으로 12월 3일을 염두에 둔 하나의 무속적 행위일 수도 있다라는 무속인의 해석이 있다는 거죠. 그런 뜻이. 근데 이렇게 무속인들 얘기를 들으면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이유가 뭐야 이거? 저희 댓글창에는 우리는 해석이 간단하다. 지금 오컬트 비서관이나 무속 비서관이라고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이 참 뭐라고 할까 참 난해하고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있었던 상황에 대한 좀 걱정이다 보니까 계속 좀 많이 들죠. 말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서류를 어떻게 뭐 안 버리고 가지고 있다가 보다가 또 화가 나고 막 욱하고 치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네. 예. 그 매부쇼 가서 욱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최욱이가 있어서 더 욱해요. 여기 시사인이니까 괜찮습니다. 여기는 괜찮아. 그래서 결국 김건희 여사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불멸의 김건희 여사의 근황도 궁금하다고 이렇게 댓글이 뭐 있는데요. 전혀 진짜 이상 없이 지내는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들어보면 그 멘탈 갑인 거는 여러모로 확인하셨잖아요. 그 대통령 면회도 안 체포한다 할 때 가는 산책하는 것도 잡혀 있고 면회 안 가는 건 뭐 여러 다각도가 있겠지만 뭐 아프다 뭐하다 하는 거는 거의 아닌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건 아니다. 네네. 그 주로 아프다는 소문은 윤석열 본인이 많이 냈죠. 그리고 한동훈이 찾아갔을 때도 김건희 얘기하니까 사실은 많이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고 본인이 오히려 많이 했었죠. 그리고 사실은 항상 지난 1, 2년간 야권이나 이런 데서 김건희를 과소평가했다는 얘기는 내가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 세븐 스캔들이란 책 읽어보시라고 내 말씀도 많이 들었고 하는데 보면 볼수록 우리가 김건희의 기획, 설계 그러면서 추진력에 대해서는 이 야권이 항상 과소평가했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고언을 드리고 있어요. 결국 그 김 여사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명태균 특검으로 더 밝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야육당에서 어제 이제 발의를 했고 공동으로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12월 3일에 왜 계엄 선포냐에 있어서도 사실 명태균 씨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해석이 아니고 이제 제가 12월 4일 날 이제 최초로 그걸 인터뷰하고 주장을 했죠. 그 12월 3일 날은 저도 이제 두 군데서 당신 체포될 수 있으니까 빨리 피해라. 정신없이 이제 아내랑 막 움직이고 했고 잘 모르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12월 4일 날 새벽에 굿모닝 충청이라고. 이런 분이 항상 위험한 거야. 뭐가 위험? 한때 그쪽에 있다가 많은 걸 들여다볼 수 있는 확실히 공익제보자로서 역할을 하시니까 이렇게 내부를 좀 볼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이런 계엄 상황에 특히 타겟이 된다. 백령도 어딘가에. 한동훈이 그랬잖아. 체포조에 포함될 수 있었다. 어쨌든 수거될 뻔했어. 그런데 살아주셔서 고맙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4일 날 이제 정신 차리고 이 부정선거 관련 문건 이런 것들이 이제 찾게 됐죠. 왜냐하면 중앙선관위 들어갔다는 걸 보고 이제 제가 공개했더니 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 여기 보면 이제 양정철 뭐 중국 개입설 이런 거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 로그인 기록을 확보해야 된다. 이미 그 체포조 명단에도 양정철이 있는 이유가 부정선거라는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 로그인 기록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하나의 평행우주같이 두 개 그 진실이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 때 있었던 서버 기록 내놔라. 서버를 그래서 카피해 가겠다. 이게 계엄 초기 상황에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건 뭐 국정원이 쳐들어가서 한 번은 또 싹 뒤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다 했던 부분인데 망상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창원지검 조사받고 한 게 이제 11월 21일 작년 11월 21일에 이제 조사받고 쭉 그 뒤에 이제 제가 자료를 왕창 내고 하면서 흐름을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담당하던 검사들이 굉장히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일단 체크를 다 하자, 조사를 다 하자 하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그래서 나와서 한 달 동안 창원지검에 조사받은 내용을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어요. 언론에. 글쎄 그때는 우린 까맣게 몰랐네. 오셔서도 참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주시는 기자분들께도 서운해 생각하지 마셔라. 이유는 간단했어요. 제가 막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괜히 좌천되거나 잘못되거나 하면 어떨까. 보호하려고 그랬군요. 그래서 12월 4일 날 제가 100% 명태균과 직결된다라고 했는데요. 하나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때 열심히 한다고 하는 저를 수사했던 검사님 지금 없으세요. 인사로 다 날아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원대 복귀를 했는지 원대 복귀를 했다라는 들리는데 파견 나왔다가 원대 복귀했다. 네네 그렇게 들리는데 이 사건으로만 보면 이 수사로만 보면 그것도 좌천인 거죠. 그렇죠. 아직 사건이 매도지어지지 않았는데 중간에 내보낸다고 그렇죠. 하는 게. 그때 받은 조사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래서 이제 입을 꾹 다물었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가 공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내용 그런 것들을 그 공천의 수혜를 볼 뻔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실명으로 제가 직접 얘기를 했죠. 당시에 자료 그리고 보고 들은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소상하게 얘기를 했었고 당시 대선 캠프 그 당시에 윤과 이 갈등 내용이라든지 어떤 굉장히 그 업해서 하는 그런 활동들 이런 내역들 거기서 오는 부작용 이런 것들까지 아주 소상하게 있는 자료 등등 해서 제가 대충 세보니까 파일로 한 40개 이상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 창원지검에 수사 의지가 있던 거냐. 물론 창원지검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겠죠. 어떤 사유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건 반드시 명태균 특검으로 가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지검이 수사가 그게 이제 윤 대통령 탄핵됐고 그러고 지금 저기 내란 수사를 하고 있으면 이제 거리낄 게 없어야 된다고. 그러게요. 더 이상 이제 압력을 넣을 당사자가 사라졌는데 어쩐 일인지 이게 저 밑으로 가면 갈수록 창원까지 가면은 이게 저 뭐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대한 이 저 뭐랄까 적응이랄까 이런 게 느려 터져 가지고 이게 아직까지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날짜별로 제가 한두 가지만 짚어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11월 4일 날 수사보고서를 완성했죠. 그리고 11월 7일 날 뜬금없이 대국민 방화를 하죠. 대국민 담화 간담회를 하는데 국민 가슴에 불을 지른 대국민 방화를 하죠. 거기에서 아주 강력한 블로킹을 하나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아주 확고하게 제시를 합니다. 나는 명태균에게 불법적인 걸 의뢰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아무 그 사람하고 불법적인 게 없다 라고 딱 쳐버리죠. 창원지검이 큰일 났습니다. 거기부터. 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완전히 가이드라인을 팍 쳐버렸어요. 명태균 씨한테 전자레인지에 폭파해라 하는 게 최근에 나온 얘기죠. 그럼 최근에 회유한 게 아니라고요. 그 회유한 시점이 그쯤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검찰은 아니라고 그랬지만 어쨌든 명태균 씨 주장이 맞다면 그쯤에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11월 21일 날 받고 그 뒤에 서류를 왕창 냈죠. 11월 24일 밝혀졌죠. 김용현과 윤석열 만났을 때 김용현한테 야 이거 안 되겠다. 특단의 대책을 써야 되겠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명태균 얘기가 나왔지. 그렇죠. 그 자리에서 네네. 비상대권 얘기하면서. 그렇죠. 저 조사받고 불과 3일 후에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뭐 장동아 씨니 뭐 관계자들이 쭉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12월 2일 날 강혜경 씨가 내 PC 내가 갖고 있던 PC잖아요. 명태균 씨가 쓴 거지만 이거 돌려달라. 가환부 신청을 해요. 12월 2일 날. 원래 한다 그랬었어요.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민간 포렌식 하잖아요. 다 까지죠. 그다음에 그날 그렇게 했더니 이제 남 변호사가 그 변호인이 그날 같은 날 이 폰을 민주당에도 줄 수 있고 시민단체에도 줄 수 있고 막 나옵니다. 그 날이 12월 2일이죠. 2일입니다. 2일 날 그 얘기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비상계엄 버튼은 명태균과 직결된다. 물론 준비는 오래 했습니다만 급하게 눌렀던 거는 직결된다. 그러니까 명태균 이 유증기가 가득 찬 지하실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작은 라이터불 키냐 마냐 요 차이였는데 언젠가 폭발은 하겠지만 근데 명태균이었다는 거지 그 라이터가. 그리고 12월 2일 날은 진짜 라이터가 켜지고 물론 그 전부터 이게 유증기 압력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불이 켜진 거죠. 저희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잊으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개된 원치 않지만 검찰은 원치 않았겠지만 공개돼 버린 수사 보고서 요거는 명, 김 것만 있습니다. 명태균과 윤석열, 명태균과 김건희. 왜 그럼 이거부터 했을까? 급했죠. 요거에 뭔 내용이 있나? 약 280개죠. 그 수사 보고서 107쪽을 전체를 보시면요. 이빨이 많이 빠져 있어요. 날짜별로 보시면 쭉 매일 거의 주고받으면 거의 매일 하게 되잖아요. 사람 속성이. 근데 중간중간 이빨이 많이 빠져 있어요. 쭉 뒤집어 보면 명태균 씨가 본인한테 불리한 건 잘 캡처를 해놓지 않았어요. 이거 캡처본을 포렌식한 거거든요. 자, 폰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날 것이 그대로 다 나온다. 그대로 있을 수 있죠. 그 사이 것도.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 명 김종인, 명 이준석, 명 홍준표, 명 오세훈 다 어디 갔어요? 다 빠져. 다 수사 보고서 써놨죠. 안 쓸 리가 없죠.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아. 전체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분 때문에 명태균 특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 날것의 목소리까지. 예. 그러면 비상 버튼을 왜 빨리 눌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느냐. 이겁니다. 두 가지로 분류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일적인 부분이에요. 예. 많은 분들이 그 107쪽을 자세히 안 보셨겠지만 거기를 보다 보면요. 돈을 명태균 씨한테 줬다라고 알려진 사람들의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인사 문제예요. 가장 치명적인 부분일 수 있죠. 김 여사가 먼저 사람을 제시하고 인사에 대해서 받고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러면 거기까지 나온 거는 2023년 초까지만 나와요. 그 뒤도 계속 정권 잡고도 뭔가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창원산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일이죠. 그다음에 창피해 영역. 말로 설명 못하는 냅 충성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보낸 답장이죠. 그렇죠. 냅 충성.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하늘이 흔들리는 경천 동지할 만한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 만한 비상계엄 내란을 보고 이걸 거꾸로 보니까 이게 정말 뭐 마치 별거 아닌 듯이 이제 진짜 그냥 둔감해져 버렸지만요. 한번 박근혜 최순실 탄핵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무슨 문서를 저 인사말을 뭐 수정을 했느니 뭐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107쪽 중간에 보시면 홍준표로 가면 안 된다. 후보는 반드시 윤희돼야 된다 하면서 쫄르는 거 나오죠. 예. 그리고 제가 공개를 했지만 후보가 바뀌는 과정이 나옵니다. 후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룰이 바뀌는 과정이 나와요. 대선 경선에서 먼저 명태균 씨가 어떤 자료를 확보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보냅니다. 2021년 8월 19일자 자료에 보면 먼저 자료를 보내요. 그리고 8월 26일자에도 먼저 자료를 보내요. 그리고 나서 룰이 바뀌는데요. 그거에 대한 코멘트가 있어요, 서로. 내가 누구누구한테 이거 이렇게 바꿔달라고 얘기해놨으니까 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어제 MBC에서 방송을 했죠. PD수첩에서. 제가 자료를 갖고 제공한 걸 갖고 취재를 했고 실제 그 당사자들 취재를 했었죠. 자, 그러면 당시에 김건희 씨는 하나의 후보 부인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직 후보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힘으로 유리하게 룰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이 김건희 파워는 그 대통령 후보 이전부터 사법 카르텔 쪽은 드러난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그 정대택 회장이라고 예. 있는데 그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김건희 그걸 폭로하기로 예. 자료 정리를 다 했는데 당일날 아침에 증인 출석을 무산시킵니다. 그랬는데 그 전주에 이명수 기자한테 통화로 오게서 김건희가 다음 주 안 나갈 거야 정대택 회장. 그러니까 지금 진술 준비하고 있고 뭐 복사본 국회의원들한테 나눠줄 거에서 준비하느라고 신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딱 그러죠. 동생 누나만 믿어. 그 증인 취소된다니까. 이러고 있거든. 근데 다음 주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진짜 취소돼. 그래서 아크로비스타의 그때 그 지금 경남도지사 누굽니까? 그때 그 박완수. 박완수. 예. 거기가 그때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였잖아요. 예. 거가 다녀간 거야. 그리고 바뀌고 박완수는 자기도 동의해 준 증인이었거든. 이걸 취소시키려고 서영교 의원 찾아와서 들어눕죠. 내가 잘못 알았다. 그런데 김건희 부탁받고 그런 거야. 아니, 후보가 아닌데. 부인이. 그러니까 그 김건희가 그때 통화록에서도 보면 불쌍한 우리 엄마, 그다음에 나, 그다음에 정대택 사기꾼 뭐 이러면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대로. 막강한 법적 카르텔이 있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가 그 법적 카르텔이 윤석열이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빠르게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족처럼 부리는 단계로 진화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새를 엄청 불렸죠. 빠르게 불려 나간 것이죠. 그리고 아크라비스토로 불러. 후보도 아닌데. 그런데 가. 그다음에 강아지 마냥 졸졸 쫓아다녀요. 대단한 힘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신 교수가 이런 지금 뭐 경선 룰까지 바꿨다 이랬는데 왜 안 바꾸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국정감사 때 증인도 바꿔치기 하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내가 항상 야권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엄 전에도 특히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야권이 아직도 김건희를 모른다. 아직도 이 무풍지대에 아직도 있죠. 모른다. 사실 김건희 이 내란 사태에서도 전혀 조명받고 있지 않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세요. 실상이 어땠는가. 심지어 뭐 창원지검에서는 아예 수사도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게 뭐 포토라인을 세우거나 아니면 불러가지고 조사도 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아예 뭐 부른 적이 없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 뭐 김건희 씨를 부르는 거는커녕 뭐 언론에 수도 없이 나왔던 이름들 지금 뭐 홍오 뭐 쭉 일컬어지는 분들 그 누구도 소환한 적이 없죠. 그러니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나름 전의를 불살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이 대선 전국에서요 핵폭탄이거든요. 말하자면 지뢰예요, 지뢰. 맞습니다. 밟으면 터집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유력 주자들하고 관계돼 있고 그 상당수 국회의원들하고 관계돼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예, 저 방금 명태균 씨가 입장을 냈다고 해가지고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명태균 특검 관련 입장문 2라고 하는 제목인데 보수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려고 하였다. 누구 덕에 서울시장 대구시장에 앉은 자들이 면회는 못 올 망정 내가 구속되니 날 고소를 해? 떳떳하면 명태균 특검 찬성 의사를 밝혀라. 이 자들이 새치의 혀로 국민들을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 느낌표. 이렇게 2025년 2월 10일 명태균이라고 밝혔네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렇게 밝힐 걸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엊그제 이제 명태균 씨가 민주당의 공익제보 신청을 이제 일종의 프라이빗하게 사적인 라인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메시지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명태균 씨가 이 명태균 특검 통과된다 안 된다 알까요 모를까요? 안 된다는 거 이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거부권 행사하고 200석 갖기 어렵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이 일부 다르긴 하지만 제가 보는 명태균 씨는 정무 감각이 굉장히 빼어난 사람이에요. 그 어떤 웬만한 여의도에 있는 분들보다 상위에 있는 분 맞아요. 그리고 말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허풍이나 과장은 있을지언정 출발에 있어서는 다 팩트예요. 출발에 있어서는 다만 거짓인 부분이 있어요. 자기와 관련된 돈 문제 이런 것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거짓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다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명태균 특검 통과된다 안 된다 다 알아요. 왜 아느냐 보세요. 내란 특검은 받을지언정 김건희 특검은 못 받는다가 기존의 국힘의 말 못하는 속의 입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198표 갔다 196표로 떨어지는 거 보셨죠? 이제는 하다 안 돼서 이제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명태균 특검으로 좁혀도 못하는 거예요. 좀 전에 김종대 의원님 말씀 그대로예요. 제가 단언컨대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예선 전에 나올 사람보다 곱하기 2 정도가 많아요. 국민의힘이. 왜냐? 여기 거론된 사람은 다 나옵니다. 나와야 내가 나중에 대권 후보였는데 정치적으로 탄압받는다라고 하면서 면피를 해나가는 과정들이 명태균 연루된 사람들은 무조건 대선 경선 뛴다. 나와야 또 정치 탄압한다 그래서 검찰 수사든 특검이든 자기가 살려고 멈춰지죠. 대선 기간 동안에. 또 뭐 명태균 배후론 음모론 뭐 별의별 논리가 다 창작이 될 건데. 자,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런 명태균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작년 12월 초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11월 말부터 그거는 이미 그 초식에는 가고 있었어요. 시한폭탄에. 그리고 11월 7일 날 대통령 담화도 7일인가 17일인가 11월 7일일 겁니다. 7일입니다. 7일 날 그것도 사실은 명태균 건이 압박감이 이제 시작이 됐을 무렵이라고. 그리고 나서 저기 11월에 창원지검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서 11월부터 이게 이제 비상사태 모드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11월 말로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김건희 특검이 국회 상정이 돼 있었어요. 그게 원래 통과 날짜가 표결 날짜가 12월 4일이었어요. 그런데 친한계가 김건희 특검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보고도 용산에 또 올라가서 이게 지금 양쪽으로 국회 쪽하고 창원지검 쪽에서 동시에 온 거야. 이게 양쪽에 좌우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국민의힘 자칭 차기 대권 주자들이 또 콩튀듯 팥뛰듯 하고 있었다고. 이게 작년 11월 12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이 압력이 이게 게이지가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계엄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났다. 예. 어쩌게 보면 이게 바로 트리거다. 인중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트리거다. 트리거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렇게 그 압력 게이지가 높아지면 돌만 하나 던져도 맞습니다.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태균 씨 그 명태균 게이트가 이 비상계엄의 트리거 비상계엄 버튼을 누르게 한 건 뭐 저는 100% 확실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명태균 씨에 대한 우리가 대할 예를 들어 민주당에 이제 공익제보를 신청했다. 거기서 이제 들려온 말이 이거죠. 1호 강혜경, 2호 신용환, 3호 김태열 씨를 다 빼고 취소를 하고 본인을 시켜달라. 진짜 그런 뭐 제안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들려서 나오는데 조건이 달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공익제보에. 네. 예. 과연 공익제보에 조건이 달린다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제가 농담드리면 기왕 조건을 달려면 V0도 있잖아요. 자기가 1호, 2호, 3호 빼고 자기를 0호로 해달라고 그러지. 농담입니다만 예. 일단 조건이 달리는 공익제보 받으면 이건 쥐약이다. 왜?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말을 할지 몰라요. 예. 민주당에서 뭐를 받아주기로 해서 내가 왔다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완전 독약이 되는 거예요. 아사리판이 될 수 있다. 황당해지는 거죠. 아니 지금 전부 다 목숨 건판이야 이 판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요. 지금 이 판 자체가 맞습니다. 살벌한 판이라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 몸값이 그냥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젠가라고 계산을 해보면 비상계엄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죠. 이미 눌러졌어요. 하늘이 흔들리는 땅이 흔들리는 이런 사태가 났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그 유증기가 폭발해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계엄군이 막 국회로 오고 서부지법에 난동이 일어나고 이런 풍경을 보고 있지만 사실 진짜 본질은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 원인이자 몸통이 됐던 것들 이거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그 폭발력은 지진이 일어나면 말입니다. 여러분 여진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엄 사태가 지진이었다면 그 다음 여진은 뭐겠습니까? 그 치명적인 여진이 남아 있다고. 그게 바로 지금 신 교수가 얘기한 이거 원래 원인이자 몸통이 이게 바로 되는 거죠. 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명태균과 김건희라고 그러니까 계엄은요. 이해해야 되나요? 우리가 한 가지 재평가하고 재해석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이 계엄은 그들의 생존 전략이었다. 네. 그 점점 생존의 위협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 일종의 출구 전략 뭔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는 그런 어떤 선택지였다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 전에 이미 저 생존의 위기에서 있었던 거고 생존 전략이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이 그렇죠. 비상계엄 관리 대책 문건에 나오는 중앙 선관위의 서버를 뭐 확보하고 로그인 확보하고 이런 것들도 이런 것조차도 다 수단일 뿐이다. 뒤늦게 갖다 붙인 이야기에 수단이죠. 불과하다. 뭐냐면 본질적으로 이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여기도 써 있지만 4.15 부정선거라고 그러잖아요. 2020년 거. 2020년 것도 부정선거고 심지어 2022년 대선도 내가 10%는 이겼어야 되는데 내가 0.73밖에 못 이겼으니까 부정선거다. 여기 있잖아요. 이게 명태균 씨가. 그것뿐이겠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다 그냥. 이것도 뭔가 그렇고 저기 부산 엑스포 유치도 90표 차이 났는데 이거는 그것도 부정선거예요? 이것도 부정선거지. 아니 그거는 전 세계인이 다 같이 투표한 건데 부정선거예요? 그거는 저 국제 그 엑스포 위원회가 저 뇌물 먹고 부정선거한 거지. 끝이 없네요. 부정선거가. 그래서 수단이죠. 그러면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 수단을 코를 걸어서 너희들은 이렇게 부정하게 탄생한 국회니까 국회 해산. 재선거. 궁극적으로 그렇게 보면 그게 장기 집권을 아니 거기에다가 이 계엄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뭐 입법부 국회 뭐 마비 봉쇄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또 본질적인 거 그 못지않은 중요한 거는 사법부 장악이에요. 사법부 장악입니다. 왜 사법부를 장악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맨날 저 이재명 1심에 무죄 때린 거 나오지. 거기에다가 법원이 이렇게 자기 시녀가 돼야 되는데 호락호락하질 않지. 저 판사, 법조 카르텔 저놈들, 좌파 카르텔 저놈들. 이게 사실은 비상계엄이라는 군정이 왜 필요했겠냐고.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려고 하다 보니
그거에 맞는 통치 형태는 군정밖에 없는 거죠. 총 들고 군인이 가서 왜냐? 체포하고. 입법, 사법, 행정부 위에 계엄사가 있는 거예요. 군국주의 체제입니다 이게. 그거밖에 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루 이틀 고민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가. 참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말씀처럼 그런데 이게 특검이 되지 않는 이상은 몸통이 밝혀지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특검이 돼도 예.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오면 조기 대선까지는 이게 밝혀지기는 예.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뭐 명태균 씨가 이런 말을 했었죠. 누구 두 사람 얘기하면서 뭐 껍질을 뭐 까발린다 그랬네. 오세훈, 홍준표 껍질을 두 사람에 벗긴다 대해서 뭐 이런 표현을 예. 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뭐냐면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은 법률적 대응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정치자금법 얘기를 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런 거 의뢰한 적도 없고 내가 돈 준 적도 없다 이 얘기인데 법률적으로 본다면 이제 공직선거법이 중요할 부분일 것이고 명태균 씨가 지금 대응하는 건 다분히 정무적인 대응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예. 대응의 메시지. 그러면 이게 대선 국면으로 갔을 때 과연 위너는 누구냐. 잃을 거 많은 사람이 지는 거죠. 예. 100% 위너는 명태균이죠. 아, 명태균이 결국 이길 명태균이죠. 것이다. 참 드라마틱한 결론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비상계엄 이후에 이 상황에서 결국 위너가 명태균이다. 이 대한민국 소설가들 지금 일자리 굶어 죽게 생겼어. 아니 예 지금 19일에 그 법사위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하면서 지금 명태균 씨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만약에 그날 나온다 예. 그러면 이제 그분의 순수성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이제 변질돼 왔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실은 명태균 씨의 스탠스 중에 잘 보시면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에 대한 흉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홍매화를 같이 묻은 동지로서 한 번도 흉이 없잖아요. 그럼 미래에 대한 그 까긴 배팅 깠지. 뭐 일부 새벽 있지만 3시에 홍매화 왜 심었을까 하고 까긴 네, 깠지. 깠죠. 초창기에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더 이상 하지 그다음에 않았다 이 김소연 말씀이신 것 변호사를 같아요. 영입해서 예. 맞습니다. 남의 염장을 질렀지.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준석의 보면 염장을 질렀지. 직접적인 그런 건 없어요. 예. 미래에 대한 어떤 배팅 이것까지를 계속 계산을 하는 거죠. 그게 안 바뀌었었어요. 그런데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이 판을 보면서 이 비상계엄 이후의 판을 보면서 약간씩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 공익제보 신청하는 단계까지 민주당에서 안 된다. 민주당은 이건 저는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 예. 공익제보에 대해서. 왜냐하면요. 그 트릭에 대해서 한번 얻어 걸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도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조국혁신당에도 제안을 했다고는 들었는데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19일 날 출석을 해서 어떤 발언 나오는 예. 걸 본다면 이제 이분의 진짜 심리 상태를 볼 수가 있겠죠. 두 분이 만약에 그 청문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뭘 물어보실 것 같아요? 명태균 씨한테. 하도 막 그게 이제 신 교수는 준비가 다 되는 예. 부분이고. 그러나 이제 명태균 씨 본인에 관한 얘기보다는 그 얘기는 가급적 제외하고 예. 일단은 지금 대선 후보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계엄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왜 계엄으로 연결됐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을 맥락을 하면 의외에 또 우리가 생각 못한 답변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로 한번 이제 그 용산 이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엉뚱하게 쉴드 치는 것에 대해서 제가 2022년 3월 10날까지는 용산에 대한 용자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자료로 있습니다. 캠프에 계셨으니까. 네, 그때까지는 용자가 없어요. 뭐냐면 다 광화문으로 간다는 것만 페이퍼에 있어요. 9일날 대선이 있었고 10날까지 문서도 그래요. 14일 날 이분들이 사전 답사를 했죠. 김종대 의원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기를 하는데 그러면 14일부터 20날 사이에 뭐가 있었길래 20날 전격적으로 단 하루도 기존 청와대로 가지 않는다. 장소가 의식을 지배한다. 그래 장소가 의식을 지배해서 비상구 버튼 눌렀잖아요. 실제. 네. 본인이 거기 가니까 의식을 지배해서. 네, 공간의 의식을 지배한다. 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기억합니다. 네. 그러면 6일 동안 과연 어떤 게 있었을까? 그런데 명태균 씨가 분명히 얘기한 게 있거든요. 뭐 돼진다부터 뭐 별 얘기를 다 한 게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 당신이 과연 어떤 저기를 했는가? 그러면은 천공이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내가 조언한 걸로 해서 간 걸로
여태까지 유튜브에서 다 해놨는데 예. 명태균이가 북악산은 대가리가 오른쪽으로 꺾여서 여기 있으면 뒤지니까 용산으로 가야 된다 그랬다. 죽으니까. 예, 예. 예.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고 천공인 내가. 이거 위에 천공 증상이 생겨. 네. 먹은 게. 위에 천공 지금 준비해 오신 건가요? 속술인단 말이야. 속술이어서. 천공 증상이 생겨. 네. 그래서 아니다. 명태균이가 그럴지 몰라도 내가 먼저다 하고 지들끼리 이제 또 싸움이 날 것이다. 원조 경쟁, 저작권 싸움이. 용산 이전에 저작권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 또 한 네. 가지 묻고 싶은 게 물어볼 게 있습니다. 많네요. 예. 제가 이제 단일화 문건을 공개한 게 있었는데요. 그 윤석열, 안철수 3월 3일 날 아침 일찍 발표를 하죠. 예. 결정은 아마 3월 2일 날 밤에 났겠죠. 그쵸, 장재원. 그거 참 아주 제가 결정적 자료를 수학이죠. 가지고 있는데 2월 28일까지는요. 윤도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2월 19일 날 제가 이제 윤의 황당한 모습들을 보고 안철수 씨에다가 전달을 했죠. 당신 단일화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등등을 제가 정말 저를 아껴주시는 선배님 편에 이제 전달을 했고 직접 통화를 하셨고 그에 대한 피드백까지 왔어요. 제가 그대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씨는 알았다는 거죠. 이미 왜 이런 말 했었잖아요. 범죄자보다 초보 운전자가 낫다라고. 저는 그건 안철수 씨가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알고 그걸 알고 이분이 갑자기 단일화 안 하겠다고 2월 20날 발표를 합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저라는 걸 알았든 몰랐든 분명히 이분은 윤석열 씨의 그 황당함에 대해서 수도 없이 제가 케이스를 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까지 그 기록과 자료를 보면 단일화에 대한 거를 서로 하지 않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이런 대화가 있죠.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단일화를 기여를 했다는 걸 세게 얘기를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저 공개된 수사 보고서에 보면 그 당시 최땡땡 교수와 명태균 씨가 해서 나누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교수님의 말을 잘 저기를 해라는 류의 대화가 오가는 게 있죠. 그럼 그 이틀 사이에 단일화는 누가 기여했을까? 그 당시 수많은 찌라시가 난무를 했어요. 저는 명태균 씨가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에도 기여한 것이 뭘로 기여했을까는 결정적으로 이 여론조사 이 툴로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월 28일부터 매일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해요. 그것도 샘플이 5,000 샘플 이상의 큰 여론조사를 하는데 안철수 씨가 약 7.5%를 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당이 4.5를 넘지 못하는 것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를 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추정입니다. 19일에 청문회를 하시는 긴급 현안 질의하는 의원들께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참고해서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간이 벌써 듣다 보니까 훌쩍 지났는데 그래도 끝으로 저희가 오늘 두 분을 모시면서 썸네일을 내일 8차 변론, 헌재 변론 쟁점이 무엇인지도 짚어보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워낙 이야기 재밌어서 그 이야기 못 들었거든요. 마무리로 그래도 지금의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헌재 재판이다 보니까 그 이야기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증인으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분들 중에서 좀 제일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보실 만한 분이 있다면요? 뭐 다 중요하지만 저는 새로운 인물이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군사경찰대장인데 경비단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체포조 체포하라고 몸부시고 들어가라고 4명이 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시 받은 대로만 얘기하면 돼. 더도 덜도 필요 없어요. 이것이 어쩌면 내일 윤석열 피청구인에게는 참으로 또 하나의 지옥이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머지 조태용이나 김봉식은 중요 인물들이긴 한데 진짜 조태용 씨 빠져나가는 이 미꾸라지 전략은 내가 참 저런 생존 전략이 다 있구나.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오로지 빠져나가는데 오히려 윤석열은 조태용 때문에 열받을 가능성도 높아요. 지도 국무회의 참석해놓고 다 하는데 왜 돌아가서 모르는 척하고 홍장원을 통제 안 한 거 아닙니까? 아닌 척. 아닌 척. 그래가지고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믿겠어. 얼마나 믿겠어. 그래서 이 조태용 씨는 지난 대선 때 나하고 TV 토론하다
나한테 박살이 난 사람인가 나한테 윤석열 외교안보 해가지고 그 각 당 정책 토론이 TV 토론 열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김여정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네, 이러니까 그만하시죠. 그래서 별로 대도 안 세. 대도 안 세는데 그냥 빠져나가는 것부터 그러니까 전쟁 나가면은 후퇴할 길 미리 찾아놓고 전쟁한다고. 이러면 아마 우리가 보기엔 또 저 소리구나 이러지만 듣는 윤석열 염장을 지를 거다. 속에서 천불이 날 거다. 윤석열의 급발진을 불러올 수 있다. 왜 윤 대통령이 가끔 이렇게 자백하잖아요. 헌재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선관위에 군 지시했다고. 아니 그러고 박수 안 쳐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보십시오. 적대와 혐오감으로 이 계엄의 밑바탕이 돼요. 이거 자백입니다. 거기에다가 어제는 7차 변론은 신원식한테서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신원식 안보실장한테서. 굉장히 그런 음모론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계엄 반대한다고 경호처장 통해서 대통령한테 전해달라고 그러고 계엄 반대했다 그러고 만류했다 그러고 이랬는데 듣는 김영현이나 윤석열 얼마나 배알이 꼴릴까. 지금 내일 여러 가지가 부글부글한 상황이겠네요. 지가 무슨 절세 애국자요 충신인 척한다고 느낄 거 아니야. 나를 연맥이면서. 관전 포인트 많네요. 네. 그 많은 이제 국민들이 화도나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헌재 보면 답답하고 왜 저 인간들 저렇게 말을 바꾸지 이상한 놈들이네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전 포인트를 헌재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파면 대상자. 윤석열 그 자체. 딱 한 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관점을 세 가지로 나눠봐야 됩니다. 제가 국회 청문회를 3번 나갔잖아요. 자, 국회에서 하는 발언들은 다 여과 없이 생중계돼서 다 나왔으니까요. 그다음에 헌재에서 지금 심리하는 거 그리고 검, 경, 공수처에서 조사하는 거 국수본 공수처에서 조사하는 거 이 3가지 중에 나머지 사람들은 제일 관심 있는 게 뭡니까? 내란죄에 대한 형사벌적인 이 부분이지 나머지는 헌재에서 하는 거는요. 중요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옆에서 쳐다보고도 있어요. 기존에 같이 일도 했어요. 립서비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여기서는 대부분 객관적인 증거 앞으로 할 또 압수수색 이런 거에 의해서 상당 부분 진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특히나 뭐 특검이나 이런 걸로 가면 더 나올 수 있겠죠. 여긴 두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형을 살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부안해동으로 그냥 단순히 가담으로 갈 거냐 뭐 주된 쪽으로 쏠릴 거냐 이게 지금 그거에 따라 자기 인생이 그냥 몇 년형을 썩을 거냐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얼마든지 립서비스 해줄 수 있어요. 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 게 누구예요? 이상민.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했죠. 여기 가서는 적당히 증언하잖아요. 아니 지산 문건을 시인했잖아. 네. 이제 어떤 단전단수 지시 관련된 마지막 레드라인을 거놓고 그 수준에서 살 길을 찾다 보니까 문건이 있었다. 네. 그래서 결론은 헌재에서 그들이 뭐라고 입장을 바꾸든 태세 전환을 하든 1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많은 분들이 그거에 흥분해 화가 나서 막 단톡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서로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 네, 하얀님께서 내일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명확한 윤석열의 끝을 보았으면 합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 윤석열의 어떤 궤변에 불안하고 화가 나는 시민들이 좀 내일로써 이 일이 좀 종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더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요. 마무리 말씀으로 심 교수님 그리고 김종대 의원님 각각 해주시죠. 심 교수님 먼저. 아니 그 헌재에서 이상민 장관이 이 말했잖아요. 아내도 모른다. 아내가 알면 엄청 화낼 거다. 뭐 이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물론 11명이 모인 자리가 있고 뭐 별도로 먼저 6명이 모였던 자리가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 나왔다 그러면 약간의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아내한테도 말하지 말고 알아라고 하면서 나도 얘기 안 했다. 뭐 이렇게 한 거를 이제 말을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은 제가 하나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턱 밑에서 바라본 윤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11명 모였을 때 얼마나 막 이렇게 됐겠어요. 막 그렇잖아요. 굉장히 긴장되고 흥분되고 막 이런 상태인데 거기서 막걸리 몇 잔 먹고 그냥 너스레 떨듯이 아내도 모르는데 아내가 알면 이거 뭐 큰일 날 거야? 12월 이게 그 이상민 장관이 12월 16일쯤에 조사받을 때 나온 얘기예요. 공수장에 저기에서 보면요. 그러면 전혀 그 말은
비아폰을 바로 압수수색도 안 됐고 해서 말 맞추고 이랬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아직도 내란은 진행형이다. 빨리 명태균 특검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도 빨리 내란 특검도 이루어져서 빠른 시간 내에 대한민국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많은 부분에서 내란은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네. 놓치고 있던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걸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저 숫자가 언제 올라가나? 저희 기사님께서 한번 슬슬 마지막으로 밟아보시려고 합니다. 저기 이게 저 프로그램이 종료된 뒤에도 요즘 구독 많이들 누르시더라고.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제 체면을 봐서 조금 올려주셔야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아니 내가 이렇게 돌아온 보람이 있지. 제가 아무려면은 시간이 남고 돈이 없어서 왔겠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왔지. 그리고 오늘 신 교수 얘기가 재밌으니까 딱 올려주세요. 좀 네. 화끈하게 올려주시면은 다음번에 우리가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여기서 먼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기사님은 마지막까지 본분 역할을 잊지 않으시면서 예.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인사하셨습니다. 예. 그럼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김은재 뉴스인 2월 10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방금 말씀 들으셨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